자, 고1 19년 3월에 나왔던 학평입니다. 얘는 문제가 6개죠. 문제가 6개고 지문도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특이사항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다 풀 건데 그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읽으면서 다 풀어볼게요. 특이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일단 뭐 써두셔도 좋습니다. 얘가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죠.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퀘스천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뭐죠? 지문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치 문제죠. 그리고 A에서 전망이론, 그리고 B에서 틀 효과, 그리고 이 녀석들이 각각 문제로 나왔죠. 얘는 다섯 번째 문제로 나왔고요. 그리고 얘는 여섯 번째 문제로 나왔고요. 그럼 나머지 문제는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요 그림에서 몇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나왔죠. 지금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어지러우니까 앞에는 화면 띄워놓고 아래는 지금 책 펴놓고 지금 문제 보고 있거든. 여러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여기가 세 번째 문제죠. 그리고 요게 좀 특이사항인데 원래 그림이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네모 박스 쳐가지고 좀 지문과 별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줄글이 아닌 상황이 나왔잖아요. 이런 게 원래 한 지문에 하나 정도씩만 나오는데 두 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몇 번째 문제? 그래서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일치 문제가 글 전반적으로 범위가 되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문 초반에 정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 구성 자체는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풀어주면 될 텐데 그게 순서대로 풀릴지 안 풀릴지는 뭐 읽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일단 풀 수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당연히 앞 문제가 풀기가 쉽겠죠. 첫 번째 문제를 풀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푸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선지를 최대한 구분하는 정답이 찾아지면 좋겠지만 못 찾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1문단을 읽으면서 첫 번째랑 두 번째 문제부터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일단 읽어보면 어, 첫 번째 문제에서 페이지 뒤로 넘겨가지고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어지럽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할까? 보면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고 기대 효용 이론, 기대 효용 이론, 기대 효용 이론이 아니라 카너먼 요 두 키워드가 주어져. 그리고 이 녀석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쓱 한번 읽어보세요. 쓱 한번 읽어보고 찾아야 되는 키워드가 뭔지 이거는 뭐 머릿속에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고 나서 까먹을 수도 있고 기억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리는 거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풀 거라서.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준 거. 자신의 현재 상황. 자신의 현재 상황.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2번 선지에서는 여러 대안이 있을 때 가장 큰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3번은 직감. 4번은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뭐 경제학에 접목시켜 전통 경제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였다. 뭐 접목했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5번 선지는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를 실제 인간의 행동을 근거로 반박하였다. 근데 이거 보면은 살짝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봐봐요. 3번 선지를 보면 인간이 논리적 사고 과정보다는
직감의 의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은 심리학적인 연구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심리학적인 연구 성과에서 나와요. 그쵸? 그리고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인데, 요걸 이제 살짝 색깔을 바꿔보면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 이 둘이 같은 말이죠. 그쵸? 이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를 실제 인간의 행동을 근거로 반박을 했는데, 이 반박의 근거가 뭐예요? 직감의 의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 그리고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가지고 쓸 수 있게 될 수 있죠. 그쵸? 이게 맞다가 아니고, 지금 선지만 보더라도 이 세 개의 선지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걸로 답을 택하라는 말이야. 이걸로 이제 답은 1번, 2번에만 있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 답은 이제 지문에 있는 걸 보고 확인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뭐 답은 3, 4, 5번 중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읽으면은 뭐 나름 재밌을 겁니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문을 봅시다. 심리학자인 카너먼, 사람 이름 나오면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그리고 바로 직감 나왔네요. 그쵸?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 첫 번째 문제의 3번 선지죠. 첫 번째 문제의 3번 선지, 바로 얘는 동그라미가 나왔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여기다가 뭐 1-3 이렇게 해놓읍시다. 예를 들면 영어 단어 중 R로 시작하는 단어와 뭐 R이 세 번째에 있는 단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봐. 실제로는 R이 세 번째에 있는 단어가 더 많대. 그런데 우리는 R로 시작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지, R이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머릿속에 더 많이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R로 시작하는 단어란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대답을 한대. 그는 이를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여기까지 딱 보고 두 번째 문제로 가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입니다.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례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적절한 거 찾는 말은, 그쵸? 해당 사례가, 그러니까 더 많이 떠올릴 수 있는 녀석이 더 우월한 뭐 등위를 가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뭐가 돼? 여기서 이건 엄청 편하죠. 더 많이 접한다, 더 많이 떠올린다. 바로 전자를 후자보다 더 자주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더 많이 접하거나 떠올린다라는 쪽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면, 그는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연구를 해서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에 반기를 들고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다. 이거 어디 나왔어요? 이거 응? 몇 번이 있죠? 실제 인간의 행동을 근거로 반박했다.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접목시켜, 요거죠, 요거 4번이랑 5번 쪽. 근데 5번이 실제 인간의 행동을 근거로 반박했는지 여기 있네요. 그쵸? 그리고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의 4번 선지죠. 그리고 얘는 첫 번째 문제의 5번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대로 3번, 4번, 5번 선지는 전부 다 맞는 선지였고,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됐죠. 심리학자 카너먼이 사람의 행동, 심리적인 거는 원래 전통적인 그 논리적, 합리적인 인간관을 가정하는 그런 경제학이랑은 다르다. 원래 니들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주장했었던 거랑 실제 사람의 행동, 사람의 심리는 다르다. 그래서 내가 제안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 효용 이론이겠죠. 기대 효용 이론. 여기서는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게 뭐 안 나오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 제한되는 이론이 기대 효용 이론이겠죠. 2번이란다. 두 번째 문단을 가보면 이제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풀어야 돼. 실제 시험에서. 자,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 가정을 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연구를 하는데, 전통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인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대 효용 이론은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봐주는 거죠. 카너먼이 제시하는 이론은 기대 효용 이론이 아니었던 거지. 그치? 이렇게 예상을 하고 틀리면은 당연히 그래 아니구나라고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상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글에 훨씬 더 집중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기대 효용 이론 다시 수정해서 카너먼의 이론이 아니라 전통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근데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를 판단을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 자, 보세요. 지금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지금 여기까지 읽으면은 사실 여기까지 제대로 잡으면은 거의 절반 이상 다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한 주된 내용이 뭐예요? 전통 경제학에서의 합리적인 인간,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선지를 읽어보면 기대 효용 이론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준거로 하여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2번 선지에서는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여러 대안이 있을 때 자신에게 가장 큰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여기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하에서 일어나는 선택은 뭘까? 두 개의 선지 중에 어디에 드러나 있을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한 결정 내린 선택이 1번 선지랑 2번 선지 중에 어디 나와 있을 것 같아? 2번 선지에 있어. 왜 그럴까? 사람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해서 낼 수 있는 대안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지. 하나밖에 없다 그거야. 그쵸? 그런데 2번 선지는 가장 큰 이득을 주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을 한 거고, 1번 선지는 뭐야? 다양한 양상. 애초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하에서는 다양한 양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 인간관에서 그 숫자로 판단하는 합리적인 인간관에서 올바른 결론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항상 그런 거 찾잖아. 경제학에서 균형점이 여기다. 균형점이 막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아니지. 균형점이 여기야. 조건이 달라져가지고 균형점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건 바뀐 조건에서의 균형점이 이동해서 여기로 바뀌었다는 말이지. 여기로 바뀌었다는 말이지. 여기도 균형점이고 여기도 균형점, 동시에 두 균형점이란 말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바로 합리적인 판단이거든. 오케이?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대 효용 이론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 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분석하는 거지. 이 내용 일치 문제 하나로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지. 그래서 이건 답은 뭐 볼 것도 없이 이제 1번이랑 2번 선택할 것도 없이 답은 1번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읽으면서 찾아줘야겠죠. 읽으면서 찾는 거는 이제 스스로 해보시고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나오네요.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 여기 이거 몇 번 선지였죠? 이거 1-2번 선지였죠. 그쵸? 그리고 아까 있었던 이 다양한 양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 여기입니다. 여기 1-1번입니다. 그래서 기대효용이론이랑 카네먼을 분리시켜 놨는데, 기대효용이론에다가 요걸 갖다가 선지로 넣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풀렸어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거의 다 이해를 한 겁니다. 이제 쓱 같이 읽어볼게요. 이때 효용이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서 체크한 것들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건 이제 지울게. 사실은 얘네들은 다 이렇게 지워줘야 돼. 실제로 읽을 때는 딱 요것만 체크가 돼야 돼요. 잘 읽는다라는 기준에 부합하려면은. 왜냐? 일문단은 카너먼의 주장, 카너먼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카너먼이라는 사람 하나로 모든 게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대 효용 이론에서 우리가 효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것 같아서 글쓴이가 효용이라는 녀석을 따옴표까지 쳐가지고 친절하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효용이란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다. 만족감이에요. 심리적인 겁니다. 이걸 이제 수치로 표현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기본은 효용은 내 기쁨이에요. 내 만족감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안의 기대값은 어떤 것을 만약에 내가 선택한다고 했을 때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할까? 얼마나 내가 만족할까를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 기대 효용이라는 것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개별 사건의 효용에 각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해 모두 더한 값이다라고 해서, 이 예컨대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살짝만 더 할게요. 내가 지금 뭐 10,000원이 있어. 10,000원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뭐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영화, 요즘에 영화 10,000원으로 볼 수 있나?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비와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저축이라고 하지 말고 뭘로 할까요? 그냥 두 개라고 할까요? 이거 아무리 뭐 여러 개 하고 있어도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햄버거를 선택할 확률이 만약에 0.4고 영화를 선택할 확률이 0.6이라고 해봅시다. 이건 그냥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햄버거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만약에 5,000원어치, 영화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뭐 7,000원어치라고 쳤을 때, 이건 이제 확률 계산할 때랑 똑같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합하면은 1이잖아요. 100%. 내 선택의 경우의 수가 100%고, 이 100%를 각각 분할을 한 다음에 0.4만큼 40%의 5,000원의 효용, 그리고 60%의 7,000원의 효용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가지고 나온 것이 뭐 기대 효용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것은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지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지문을 읽으면 예컨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만 원을 얻고, 다시 해볼게요. 동전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2만 원,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만 원입니다. 이게 게임 A고요. 아이씨, 게임 두 개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해야겠다, 그지? 게임 A 그리고 게임 B. 그래서 앞, 뒤, 앞, 뒤가 돼서 앞면이 나오면 여기는 플러스 2만, 여기는 마이너스 1만. 그리고 B는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1만,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5만이 아니죠. 요런 게임들이 있대요. 자, 이거 봐봐. 너라면 이거 할래 안 할래? 응? 확률이 동전의 앞뒤를 던지는 확률이 둘 다, 앞뒤가 나올 확률이 동전을 던지는 둘 다 0.5야 0.5잖아. 이거는 굉장히 계산을 안 하고 직관적으로도 50% 확률로 2만 원을 따고 50% 확률로 만 원을 잃어. 그러면은 한 번 앞이 나오고 한 번 뒤가 나오면 나는 그냥 꽁돈 만 원이 생기는 거네? 그쵸? 빅게임도 똑같이 가격만, 금액만 절반이 됐을 뿐 꽁돈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무한으로 돌리겠지. 계속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할 때까지 돌릴 거예요. 이게 사기가 아닌 이상 나는 계속 이 시행 횟수가 높아질수록 앞과 뒤가 나오는 확률은 뭐 처음에는 뭐 아바바밥 드디디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걸 계속 무한으로 늘려갈수록 앞과 뒤에 빈도수, 앞과 뒤가 나올 빈도수는 반반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득이다. 이 게임을 제안한 사람은 바보거나 아니면은 정말 나한테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동전의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0.5입니다. 0.5. 그래서 게임 A의 기대 효용은 여기 얘를 곱하고 여기에 얘를 곱해가지고 그럼 이거 얼마예요? 플러스 만원 마이너스 5천 원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합산을 하면 게임 A의 기대 효용이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플러스 5,000원이에요. 마찬가지로 게임 B도 역시 이렇게 곱해주면은 플러스 5,000원 마이너스 2,500원이 나와서 얘네 둘을 합산을 해주면은 플러스 2,500원이 나오겠죠. 기대 효용에 따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당연히 5,000원을 먹는 게 2,500원 먹는 것보다 당연히 기분 좋잖아. 그래서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은 이 두 개 중에서 제가 말했죠. 전통적인 경제학은 숫자로 판단을 한다고. 숫자로 단 하나의 결과를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둘 중에 더 이득이 높은 5,000원짜리 게임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A 게임만 해야 된다 이거야. A 게임만 뒤져라고 죽어라고 이것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실제 선택 상황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B 게임을 선택하는 게 발견이 되었다. 라고 누가? 카너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카너먼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을 해야겠죠. 당연히. 왜냐면 전통 경제학에서 지금 처음 걸 계속 끌고 오는 거야. 전통 경제학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반박을 했잖아. 사람들의 행동이나 심리를 근거로. 그쵸? 그래서 이 반박한 것이 바로 기대 효용 이론을 반박한 거란 말이야.
카너먼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안하였다? 무엇을 제시하였다? 전망이론. 아,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기대 효용 이론이 뭐 카너먼의 것일 것이다. 카너먼의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틀려가지고 아, 수정이라고 했었잖아. 이 수정하고 그럼 당연히 카너먼이 제시한 건 뭘까라는 의문은 계속 남아 있었어야 돼. 그래서 읽다 보니까 아, 그 기대 효용 이론이 아니라 전망 이론이구나 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전망 이론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대요. 전망 이론은 이득보다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그래서 이 심리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전망은 뭐 이득과 손실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럼 미래의 일이지. 미래의 일을 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득에 대한 기분, 손해에 대한 기분이 다르다 이거야. 이것이 그냥 전망이래. 전망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성과의 가치에 그래서 각각의 결정 가중치를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라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것과 비슷한 거를 방금 했어. 뭘 했어? 뭘 했어? 지금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이 지문 해설을 요청했으면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일 거 아니야.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거 방금 했다니까? 이게 뭔가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걸 했어. 뭐야? 이거 했잖아. 이거 기대 효용 이론에서 기대 효용을 계산을 했잖아. 근데 전망 이론은 이런 식으로 단순히 숫자 자체를 곱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손해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만 원이 이득인 것보다 5천 원 손해인 것이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 이거야. 원래 그래 사람이. 원래 그래. 야, 너 가진 거 뺏기는 게 얼마나 사람 열받게 만드는 건지 알아? 그런데 이거 생각해봐. 내가 지금 만 원이 있어. 내가 지금 만 원이 있단 말이야. 만 원이 더 생겼어. 아, 씨, 2배가 됐네. 기분 좋아. 근데 내가 만 원이 있어. 근데 갑자기 내 만 원을 뺏어갔어. 빵원이 됐네. 열받아 안 받아? 아까 만 원이 더 생겨가지고 기분 좋은 것보다 만 원이 뺏겨서 내가 무일푼 동전 하나 없이 그냥 빈털터리가 됐을 때 기분이 더 더럽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더 큰 이득을, 그러니까 이득 상황에서 더 큰 이득을 주는 녀석이 아니라 손해 상황에서 더 적은 손해를 주는 녀석을 선택한다 이거야.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까 기대 효용에서 곱하기를 했을 때 이건 제가 이걸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읽으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시 기대 효용 이론에서 단순 숫자에서 곱하니까 당연히 이득이 큰 거를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확률에 그냥 금액을 곱한 거잖아. 그쵸? 하지만 사람들은 실제로는 손해에 더 큰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손해에 곱하는 것이 더 손해에 곱하는 뭐 어떤 수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그걸 결정 가중치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은 이 결정 가중치는 이 기대 효용 이론으로 치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걸까?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기대 효용 이론에 치면 기대 효용은 금액에다가 확률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했잖아. 그쵸? 근데 이 전망 이론에서는 결정 가중치가 어디에 개입이 되어야 될까? 당연히 일반적인 확률이 아니라
여기에 결정 가중치까지 개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곱하는 거겠죠. 왜냐면은 내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것 자체는 변화가 없잖아. 그런데 여기에 더 큰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손해에 더 큰 무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곱해주는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근데 이건 뭐 앞에다 해도 되고 뒤에다 해도 되고 뭐 따로 곱해도 되긴 해가지고 큰 상관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구분을 지어가지고 포함을 시키려면은 여기에 시키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게 한번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가볼까?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9번인데 이게 지금 되나 한번 봐볼까요? 되나? 아직 지금 그림은 안 봤잖아. 그림 문제로 가기 전이죠. 이게 되나 한번 보자. 사실 뭐 같이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한번 봐볼게요. 자, 왜 봤냐면은 얘가 적절한 거라 그래요. 적절한 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짧은 부분에서 과연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지. 그렇다면은 제대로 된다면은 그 포인트 하나가 답이 될 수 있단 말이지. 보기 읽어볼게요. 먼저 써보시고 한 달 후에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세요. 금액은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라는 광고 문구에 많은 소비자들이 귀가 솔깃해서 쉽게 제품을 구매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미 가진 것을 잃는 게 더 마음이 쓰라리다는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방금 전에 지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손해가 더 쓰라리다니까. 그게 더 아프다니까. 그쵸? 더 이어서 읽어볼게요. 하지만 막상 한 달 후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용하는 제품을 반품하고 구매한 금액을 환불받는 소비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심리 반응의 차이를 이용한 효과적인 판매 전략이라고 했어요. 이게 뭘 이용한 거야? 어? 전망 이론을 이용한 거야. 전망 이론. 그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게 있죠. 뭐야? 내 물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뺏기는 것에 더 마음이 아프다고요. 걔랑 비슷한 말을 하는 게 있나 어디 한번 볼까요?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만큼 제품을 통해 얻는 이득감, 이거 아니죠. 2번 제품에 대한 불만족은 심리적인 현상이면 제품 전체의 문제, 이것도 아니죠. 3번 제품을 반품했을 때 이득감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이득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득감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4번 제품을 반품할 때 느끼는 손실감이 구매한 금액을 환불받았을 때 느끼는 이득감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하, 요 녀석이네요. 그쵸? 왜 4번이라고 선택을 했어? 방금 전에 우리 읽었잖아. 손실을 더 크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대신에 반품을 하면 뭐가 와요? 반품을 하면, 응? 반품을 하면 금액을 환불받는다니까. 내가 사기 전으로 내가 돈이 손해보는 게 없어. 그쵸? 실제 돈으로는 손해보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왜? 다시 얻는 것보다 잃는 걸 더 크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럴 겁니다. 쓰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나는 그냥 쓰지 뭐. 아, 씨발 그냥 써. 이런다고. 굳이 이것도 반품하려면은 또 존나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막 뭐 또 다시 처음에 살 때는 그냥 돈만 내면 아이씨 막 왕이야. 돈만 내면 막 갖다 줘, 설치해주고, 아이고 너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막 다 설명해주고 막 이게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팔짱 끼고 그러니까 돈만 내고 팔짱 끼고 예 이러면 알아서 된다니까. 그런데 이걸 반품하려면 뭘 존나 작성을 해야 돼. 막 내 나의 과실로 이게 뭐 고장이 안 생긴 건지 그것도 다 검사받아야 되고, 막 고장이 생겼으면 또 반품하는데 이게 조건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걸 다 충족을 시켜야 반품을 또 해준단 말이야. 사실 그 과정은 여기서 생략이 되어 있긴 해요. 그냥 단순히
쓰던 물건을 다시 돌려줬을 때 손실감, 그리고 이 물건이 나한테 주는, 혹은 물건을 돌려주고 받는 금액이 주는 이득감, 이걸 비교했을 때 언제나 손실감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반품했을 때의 만약에 손실감이라고 했다면 사실상 제품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이득감 보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제품을 반품했을 때 손실감, 제품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이득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환불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반품했을 때 내가 더 많이 뭔가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그냥 손실을 더 많이 보니까. 근데 사실 뭐 말 자체는 안 되긴 해요. 읽어보니까 살짝 말이 안 되죠. 4번 선지에서 반품할 때 느끼는 손실감, 구매한 금액 환불받았을 때 느끼는 이득감, 이 두 개가 딱 정확히 매칭이 되는 거죠. 왜냐면 환불을 함과 동시에 돈을 돌려받으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만약에 손실감이라고 했다면 학생들은 3번을 굉장히 많이 선택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 답은 4번이고요. 이해되지? 응? 자, 그래서 답이 나왔네요. 3번, 3점짜리, 아니 3점짜리 문제 아니죠. 2점짜리 문제죠. 몇 줄이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개, 뭐 일곱 줄에서 뭐 답이 나와버렸네요. 근데 여기에서 뭐 어떠한 단어를 찾고 그랬나? 아니지. 이거는 이해 문제니까. 단어를 찾아가지고 매칭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바로 요거. 사실상 키는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이것뿐이었죠. 이것만 가지고 갔어도 이 이전 이야기들 흐름을 잘 이해를 했으면 문제 답안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자연스럽게 읽는 겁니다. 이 다음 거를 그림 설명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 그림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림은 전망 이론에서 이득과 손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X축은 성과, 그리고 Y축은 성과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X축의 상황과 Y축의 상황은 사실상 여기에서 이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뭐예요? 이게 바로 X축이고요. 그리고 아닌가? 맞아요. 요게 X축이고요. 요게 Y축인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물건 보기 문제에서 뭐 제품, 방금 전에 보기 문제에서 제품 이야기를 했잖아. 그쵸? 여기에서 이제 그냥 제품을 만약에 반품했을 때 여기 이제 환불금, 여기가 환불금 여기고, 그러니까 여긴 뭐 이득감이죠. 이득감. 그리고 여기는 제품 뺏김, 손실감 쪽으로 또 매칭을 시킬 수 있겠죠. 뭐 완벽한 매칭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범주화를 시켜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모든 지문에서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이제 지문이랑 살짝 별개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여러 번 읽지 않고서는 스스로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복습을 열심히 하시고 하나하나 이 작은 텍스트 하나하나들에서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생각을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고민하고 열심히 다시 읽고 풀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한번 이제 내 강의 듣는다고, 이 강의 듣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늦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해보고, 처음에는 당연히 강의 들은 거를 반복하고 이래야겠지.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1부터 10까지 저 인간이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1 정도만 나는 뭐 1에서 2 정도만 알았다고 쳐봐. 이제 막 쓸데없는 것 같으니 막 3, 4, 5, 6, 7, 8, 90까지 막 이렇게 딱 더블 거렸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다른 지문이나 다른
문제에서 3, 5, 6 요런 것들이 갑자기 돼. 그런 경험을 해 나가는 게 공부예요. 복습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사실은 이 녀석은 설명할 필요도 없게 되는데 그래도 읽을게요. 왜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이 부분만 조금 크게 확대를 해서 읽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망이론에서 이득과 손실에 대해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X축은 성과를, Y축은 뭐 성과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은 현재 나의 상태인데 이 그래프는 굉장히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기출에서도 나왔고 수특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그래프가 딱 그냥 그래프 개형만 보고도 좀 머리가 좀 어질어질해지잖아. 그래서 수특이나 이런 데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전망이론이라고 나왔지만 수특에서는 이 전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바꿔가지고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말하는 건 뭐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현재 나의 상태인데 내가 지금 계속 그 생각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득에 대해서보다 손실을 봤을 때 더 크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설명은 이 아랫부분은 사실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생략하고 싶어요, 나는. 왜?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 이게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자, 봐요. 확대가 이거 이상으로 안 되네. 이만큼의 A만큼의 이득을 본 경우와 A만큼의 손해를 본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득을 봤을 때는 이만큼만 기뻐하지만 상대적으로 똑같은 손해를 봤을 때 존내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요 이야기를 풀어낸 것에 불과하다. 넘어갑시다. 이 그래프에 따라 그림 문제를 풀어야겠네요. 그쵸? 그림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림 이야기 어디서 하고 있었지? 윗글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A, B에 들어간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짝지을 수 있겠죠? 이득 영역에서는 성과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할 때마다 성과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가 증가하는 폭이 작아진다. 답 1번이네요. 그쵸? 그리고 손실 영역에서는 뭐 어떨까요? 손실 영역에서는 그래프가 이상하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봐봐요. 처음에는 손해를 봤을 때 막 엄청 아프잖아. 그쵸? 이게 막 처음에 막 20%, 30% 떡락을 맞아버리면 엄청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막 한 방에 막 5분 만에 막 20%, 30% 그냥 꼬라 박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10%막 30%막 30%막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실제로 겪어봤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떡하지? 손절 칠까? 손절할까? 내 돈. 뭐 요런 생각을 해요. 요런 생각을.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마음이 아픈데 사실 이 정도 생각에서 사실 결론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손절 있죠, 손절. 이걸 못해요. 왜 못해? 왜 못해? 지금 이미 내려갔는데 내가 이걸 팔면은 진짜로 내 손실을 내가 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전망 이론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씨바. 안 돼.
아, 절대 안 되지. 좀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존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 마이너스 20% 30%대에서 하는 존버가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보잖아? 처음에는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더 A만큼 더 맞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감소폭이 이 기분이 나빠지는 이 가치의 감소폭이 점점 더 커져요, 낮아져요? 감소폭은 더 낮아지죠. 그렇다는 말은 마이너스 50% 맞았을 때 마이너스 20, 30% 쳐맞았을 때랑 비슷해요, 기분이. 그냥 뭐, 요건 하면 안 되지. 엿이라고 합시다. 막 엿같네. 엿같네. 진짜 개빡치네. 개빡치네. 근데 좀 비슷하지 않나요? 20% 30%랑 50%랑?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내려가가지고 내가 최고로 많이 맞았던 하락률이 마이너스 98% 정도였어요. 이거 스크린샷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어떤 기분이 드는 줄 알아요? 아무 기분이 안 듭니다. 아무 기분이 안 들어요. 이거를 이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때는 뭐 존버고 뭐가 없어요. 이거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뭐 여기는 이득 구간은 뭐 이렇게 그린다고 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다가 좀 이런 느낌이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앞만 늘려봤자 아주 조금만 어차피 98%나 99%나 95%나 96%나 다 똑같단 말이야, 기분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사실 원래는 요 정도 되면은 이제 하루에 막 수백 번씩 막 그 어플을 킨단 말이에요. 하루에 수백 번씩 어플을 켜. 근데 한 요쯤 되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정도 키다가 그냥 똑같구나 뭐 이러다가 요 정도 되면 이제 그러니까 어플이 있지만 어플을 안 켜고 그냥 몇 달을 사는 그런 경지에 이르릅니다. 어차피 오르든 내리든 똑같거든. 좀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는 개형이 좀 다르긴 한데 이득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이득을 볼수록 이거 이제 뭐 델타로 표현을 하죠. 델타 값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에 대해 왜 이 문제에서 손실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상하잖아. 처음에는 크다가 사실 여기서 비슷하긴 하다. 손실 영역에서도 처음에는 크다가 점점 낮아지는데 이득 영역도 처음에는 좀 크다가 점점 낮아지고 뭐 개형 자체는 비슷하긴 하지만은 조금 더 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이득 영역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게 부분 자체는 똑같긴 한데 그래서 손실 영역으로 바꿨다면 바꿀 수도 있었겠네요. 손실 영역에서는 성과가 동일한 크기로 감소할 때마다 성과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가 이거는 뭐죠?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 자체는 이렇잖아요. 가치의 크기. 사실 손실 영역에서도 성과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는 컸다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성과가 감소를 했는데 가치의 크기가 뭐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감소와 증가가 사실 매칭이 직관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증가할 대로 준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남았어요. 그쵸?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전망 이론에서는
근데 뭐 여기서 이 부분 안 읽어도 되겠죠? 전망 이론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틀 효과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게 있죠. 재미난 게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자, 이 전망 이론에서 요거 하나 읽고 문제가 풀렸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과연 풀릴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B와 엮인 문제는 3점짜리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를 쓱 보면, 근데 웃긴 건 여기서도 적절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을 할 때 선택 상황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지 손실을 주는지에 따라 전자를 긍정적 틀로, 후자를 부정적 틀, 이득을 주면 긍정적 틀, 손실을 주면 부정적 틀로 인식을 한대요. 그 결과 사람들은 긍정적 틀에서는 확실한 이득, 그리고 부정적인 틀에서는 확실한 손실이 아니라 불확실한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안 볼 수도 있는 경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할 때, 불확실성을 피해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회피 성향, 그리고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추구 성향에 해당을 하니까, 불확실한 거, 그러니까 위험 추구하는 사람들 제일 그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그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거잖아.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되면 죽거든. 근데 나는 겁이 많아가지고, 나는 진짜 위험 회피 성향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걸 못해요. 심지어 놀이동산 가가지고 바이킹도 못하고, 탈 수는 있습니다. 탈 수는 있지만 안 탑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니, 언제 내 이게 열려가지고 내가 이 날아갈 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타? 이런 거를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그런 위험 추구 성향은 엄청 잘 타죠. 재밌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는 있지만.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긍정적 틀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을, 부정적 틀에서는 위험 추구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지만 다음에 선택 상황에 따라서 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어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읽고 나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쵸?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 되잖아, 이 말이. 그래서 읽고 나면 더 잘 이해가 돼서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풀어도 더 괜찮을 것 같지 않니? 이걸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묶어서 생각하자 이거야. 자, 상황 1. 100만 원이 있으며 A안과 B안 중에 하나를 택한다. A안은 0.5의 확률로 100만 원을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B안은 1의 확률로 50만 원을 받는다. 자, 보시면요. 이거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죠. 자, 100만 원 곱하기 0.5는 50만 원이고, 그리고 빵원 곱하기 0.5 확률을 곱하면은 빵원이죠. 이 둘 해가지고 50만 원 이겁니다. 그리고 B안은 뭐예요? 그냥 50만 원 곱하기 1은 50만 원이죠. 그래서 기대효용 이론에서는 사실상 기대효용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득의 틀이 맞나요? 지금 이득을 주는 긍정적인 틀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선택하고 만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요게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자, 100% 확률로 10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10% 확률로 100억을 받겠습니다. 이러한 선택지를 줬을 때 과연
요걸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요걸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쵸? 하지만 이제 상황 2가 있다 이거죠. 100만 원이 있으며 뭐 C안과 D안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대. 100만 원이 있으면 C안과 D안 중 하나를 택하세요. C안은 0.5의 확률로 100만 원을 잃거나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D안은 1의 확률로 50만 원을 잃는다.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틀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00 곱하기 0.5는 마이너스 50이고요. 빵원 곱하기 0.5는 빵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0이 기대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50에 100%는 마이너스 50.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정적 틀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걸 반대로 돌려봐요. 100% 확률로 10억을 빚을 져야 돼. 그런데 10% 확률로 100억 빚을 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10억 빚을 지나 100억 빚을 지나 인생 종치는 건 똑같거든. 뭐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겠다만 있을까요? 마음이 먹먹해지네. 자, 아무튼 그런 경우에서는 10% 확률로 100억, 나머지 90% 확률로는 나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잖아. 그래서 아까 긍정적 틀과는 다른 선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통경제학 같은 경우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안 읽어도 되겠죠? 안 읽어도 됩니다. 전통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제로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면 카너먼은 이러한 전제를 비판했습니다. 왜냐면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요 선택지, 두 개의 선택지, 요 두 개의 선택지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은 두 개를 비슷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카너먼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이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카너먼의 입장에서 윗글의 상황 1과 상황 2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안의 50만원과 D안의 50만원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는 다르다. 다르겠죠. 이건 어떠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득과 손실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죠. 내 현재 상태에서 지금 그래프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현재 상태에서 요만큼의 이득, 요만큼의 손해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여기에는 딱 요만큼이다. 그런데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요만큼 손실, 마음이 아프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치는 다릅니다. B안과 D안이 뭐였죠? 네. 똑같은 50만원을 받는다와 50만원을 잃는다 이야기였죠. 2번 선지 볼까요? A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다. C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추구 성향이다. 자, 볼까요? A안을 선택하는 사람은 봐요. 불확실성을 위험이라 할 때 확실성을 추구하면 위험 회피,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추구죠. 그럼 이것도 구분 지을 수 있겠죠? 이거는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쵸? 이건 뭐죠? 위험이랑 성향은 뺄게요. 위험 추구죠.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회피인 겁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이 추구고 얘는 회피인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상황 1은 긍정적인 틀이고 상황 2는 부정적인 틀이기 때문에 각각의 틀에서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위험을 추구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그 선택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렇다는 말은 A안을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 회피가 아니라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나머지 선지는 뭐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B를 고려할 때 보기에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을 예측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를 읽어볼까요? B를 고려하라 그랬죠. B가 뭐였어요? B 아까 틀이었죠. 틀. 땡땡 지역의 전염병이 돌아 600명의 주민이 죽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가와 나가 있다. 프로그램 가. 400명의 사람이 죽여. 자, 지금 주민이 죽는다.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어떤 틀? 부정적 틀. 부정적 틀에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요? 위험 회피적 성향을 띠나요? 아니면 위험 추구 성향을 띠나요? 위험 추구. 100% 확률로 10억 빚질래? 10% 확률로 100억 빚질래? 10% 확률로 100억 빚질래요. 왜냐면 90%의 확률로 빚을 안 지니까요.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가와 나가 있다. 그래서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의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얘는 뭐예요? 위험 회피입니다. 그쵸? 이게 정해졌으면 사실 프로그램 나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쵸? 프로그램 나는 볼 필요가 없고 정책 담당자라면 뭐 당연히 이걸 이제 기대값을 전부 다 곱해보면 400명이 나오겠지. 정책 담당자라면 이미 위험 회피를 선택하지 않고 위험 추구를 선택을 하겠죠. 그쵸? 사람들은 이제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 선지에 맞춰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이 상황을 부정적 틀로 인식하기 때문에 위험 추구적인 성향을 보이는 프로그램 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2번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답을 전부 다 확인을 해보고 끝낼게요. 재밌죠?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국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몇 번이니? 5번 답이 1번, 그리고 6번의 답이 3번, 7번의 답이 1번, 8번의 답이 2번, 그리고 9번, 10번의 4번이랑 2번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부러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